사람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쯤은 있다. 하지만 나는 이름이 4개나 된다. 그 4사람은 내 청춘을 부숴버렸고 내 인생의 절반을 빼앗아갔다. 이야기는 오래전 내가 19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했다. 그리고 조용했다. 그 둘은 늘 함께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나는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옷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말끝이 약하다는 이유로 4사람에게 타겟이 되었다. 일기장에 써둔 문장들이 있다. 오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게 그 시절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4명은 평범함이라는 걸 허락해주지 않았다. 학교 뒤편에서, 교실에서, 심지어 집 앞 골목에서도 그들은 내 일상에 스며들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을 찢어갔다. 처음엔 울었다. 그 다음엔 참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감정이 말라버렸다. 감정이 사라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감정이 사라지니 나라는 인간이 아주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무서운 의지가 되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하지만 복수는 급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들은 내가 졸업하기도 전에 각자의 인생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시간 속에서 다시 모으려면 오래 걸린다는 것.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접어넣었다. 그리고 평생을 걸쳐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사는 것이 버겁고 아픈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늘 4개의 점이 찍혀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번지고 남아있던 이름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나는 62이 되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는 동안 그 이름들은 더 선명해졌다. 가끔은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복수를 해도 될까? 이미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다시 깨달았다. 늦은 건 없다. 정말 늦은 건 한 번도 나를 위해 싸워보지 않은 삶뿐이다. 마침내 나는 오래된 상처가 가리키는 내 방향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름, 나를 가장 많이 울렸던 여자. 지금은 동네 실버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변한 척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역겨웠다. 두 번째 이름, 젊을 땐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겠다던 남자. 지금은 사기 전가로 조용히 살고 있다 했다.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웃기지 마라. 조용함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감정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름. 둘은 부부가 되었다. 나를 괴롭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선택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다. 왜냐고? 한 번에 두 사람을 무너뜨릴 기회가 생겼으니까. 나는 60년 동안 그저 피해자였던 나를 묻어두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쓸 것이다. 복수는 늦을수록 깊고 차가울수록 완벽하다. 그렇게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목표는 정미라. 내게 가장 오래된 상처를 남긴 사람. 그녀는 학교 시절 내내 나를 놀리고 깔보고 모욕했다. 그녀는 현재 따뜻한 봉사자로 불린다. 신문 기사에서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웃음이 가장 먼저 나를 자극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라고. 그녀가 있는 실버 카페에 들어갔다.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나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사람 마음을 긁는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몰랐다. 60대의 얼굴이 된 나를
당연히 기억하지 못할 거였다. 내가 말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능할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르신. 편하게 앉아 계세요. 어르신? 참 친절한 척은 기가 막혔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의 습관, 말투,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녀 역시 그 시절과 똑같았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동료 봉사자에게 툭툭 날리는 말투는 그대로였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 그녀의 삶을 훑어보고 기록했다. 집 주소, 자식들의 직업, 남편의 상태, 경제 상황, 그리고 그녀가 약한 부분, 정미라는 평생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살아왔다. 그 이미지가 깨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 나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그녀와 관련된 작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 학생 시절의 오만함, 조롱과 폭력. 실명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다. 그 카페 봉사자 그 사람 이야기 아니야? 그 사람 옛날에 좀 심했다던데?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지만 소문은 언제나 누군가의 입에서 자라난다. 미라는 점점 불안해졌다. 카페에서 실수를 하면 주변 시선이 곧바로 박혔다. 그녀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반년 만에 정미라는 카페에서 자진하차했다.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진짜 착한 사람은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글을 마지막으로 나는 미라의 이름을 내 리스트에서 지웠다. 복수는 항상 조용하게 흔적 없이 해야 한다. 그게 오래 남는다. 두 번째 이름은 박준태. 젊었을 때 그는 늘 자신만만했다. 집안이 좀 산다는 이유로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던 남자. 특히 나에게만은 유독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야, 너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같은 애는 평생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내게 박힌 지 무려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상처는 시간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준태는 현재 성실한 노년 사업가로 불린다.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꽤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신뢰는 깨지는 순간부터 진가가 드러난다. 준태는 평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중요했다. 나는 그 점을 찔렀다. 나는 그가 운영하는 중개소 앞으로 갔다. 그리고 한참을 서성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 보러 오신 거예요? 그가 상냥하게 묻는다. 그는 당연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노년의 얼굴은 많은 기억을 지워버리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그렇지 않다. 집을 하나 팔려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 문제 있는 집인데 팔 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로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손님? 준태는 이런 말에 약했다. 나는 대충의 주소를 알려주고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 누가 밤마다 벨을 누른다.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 그런 말을 했다. 부동산 업자에게 이런 이야기는 굳은 살처럼 남는다. 그날 이후 그는 내 연락을 반복해서 받았고 나는 일부러 횡설수설했다. 마치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처럼.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중개소 직원들 사이에 금세 퍼졌다. 사장님, 그 집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줄의 소문이 준태의 신뢰를 흔들기 시작했다.
준태는 한번 흔들리면 끝까지 무너지는 타입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익명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문제 있는 집을 정상 매물이라고 속여 팔았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주소와 상황을 절묘하게 써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장님, 예전처럼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문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중개소 앞에는 사람들이 한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거 혹시 그 집 맞아요? 사기 아닐까요? 준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역시나 세상은 잔인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몇 주 뒤 중개소는 휴업을 알리는 종이를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과문이 붙어 있었다. 내 이름은 두 번째로 지워졌다. 나는 조용히 골목에서 중개소를 바라봤다. 준태가 문에 붙은 쪽지를 떼어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내 청춘의 상처보다 덜 아플 테니까. 남은 이름은 2개. 하지만 이 둘은 서로 하나였다. 김소은, 그리고 최영도.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늘 붙어 다녔다. 누군가를 괴롭힐 때도, 누군가를 조롱할 때도 둘은 항상 함께였다. 그리고 결국 둘은 결혼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다. 나를 괴롭히던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니.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영도는 평생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남에게 지는 걸 못 견뎌 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 예민했다. 나는 그 약점을 이용했다. 익명으로 형도의 회사에 제보했다. 직원 한 명이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특정 여성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있음.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근거보다 의심이 먼저다. 형도는 회사에서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망가져갔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또 하나의 이름을 조용히 접었다. 김소은은 늘 체면이 중요한 여자였다. 지위, 명예, 사람들의 시선. 그것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칼을 쥐어줬다. 형도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소은의 지인들에게 흘렸다. 마치 우연히 들은 말처럼. 그렇게 소문은 지인의 입에서 지인의 입으로 천천히 번졌다. 그리고 마침내 소은의 귀에도 닿았다. 소은은 형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형도는 억울함에 소리쳤다. 부부는 서로에게 불을 질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관계가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소은은 내가 다니는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너희 둘이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 좋겠네. 소은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옛날 나는 이들에게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있었다. 너 같은 애는 평생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녀의 귀에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날 이후 소은은 복지관에 나타나지 않았다. 형도와의 불화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두 개의 이름이 내 손에서 동시에 지워졌다. 복수를 끝내고 난 후 내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속은 시원합니까? 글쎄, 시원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복수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다. 나는 늘 피해자였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증오하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하나씩 빼내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고요뿐이었다.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생전 처음으로 평온해졌다. 나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뻐하기보다 그동안의 나를 다독이는 데 더 집중했다. 잘 버텼다. 정말 오래 참았다. 이제 됐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을 건넸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복수는 허무하다고. 그렇지 않다. 복수는 허무함을 딛고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를 준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제 막 쓰기 시작했다. 그 네 개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내 삶의 여백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으로 남은 시간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긴 이야기가 끝나는 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할 것이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았다.